다음은 뭐 이렇게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사례 중에 저는 제가 선택한 것은 음식 로봇입니다. 주방에 설치돼서 이 팔로 인류 셰프의 요리를 해주는 이런 로봇들인데요. 일단 오늘 얘기해서 가격 문제는 다 뒤로 빼겠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비싸겠고요. 이런 로봇은 뭘 할 수 있느냐면 그냥 주인이 소파에 앉아서 가족들과 이렇게 즐거운 얘기를 하면 주방에서 혼자 열심히 요리를 만들어서 또 배달 로봇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배달의 민족이 딜리라는 로봇으로 어떤 대학 분해 안에서 이제 음식을 배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도서관 앞 잔디밭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배달 로봇이 곧 눈앞에 있을 텐데, 실내에서도 그런 카트 기능을 하는 로봇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파 옆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가져다 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요리든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면 바로 온라인 인터넷으로 그 레시피를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또 학습을 해가지고 바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음식 로봇은 프랑스의 어떤 회사가 만든 것인데, 그 소개 동영상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으로 이 스마트 시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서비스는 바로 인공지능 재판일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우리나라는 사법불신을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잖아요. 아직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으시면 인공지능 판사한테 재판을 받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판사와 검사를 믿지 못하면. 자, 어떨지는 뭐 일단 겪어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알고리즘이니까 혹시 불편부당한 업계 설계가 될 것이고, 또 판결 결과 혹시 이 알고리즘이 편견에 빠져서 특정한 성향이나 특정한 피고인, 특정한 지역, 특정한 성별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또 고치면 되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사람은 말을 잘 안 듣지만 이런 인공지능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고쳐가면서 쓸만하겠죠. 뭐 우선 간단한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벌금 사건들부터 도입을 해보면 억울하게 재판을 졌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될까요? 이제 이런 문제는 바로 정의에 관한 문제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인공지능 판사가 사람 판사를 대체하는 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판사들을 도우면 됩니다. 아까 의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사의 개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먼 훗날 가능할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의사를 도우면 되죠. 그럼 사람 의사가 훨씬 더 진찰을 더 잘할 수 있고 수술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법률가도 이런 인공지능이 옆에서 돕게 되면 훨씬 더 인간이 가져올 수 있는 편견이나 오차를 줄이고 더욱 공평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법 정의를 이루는데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될 테니까요. 사실 인간 판사를 이런 인공지능이 돕는다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이런 일들도 이제 많아질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검찰도 정보 시스템을 많이 개선해서 동종 사건의 판사들의 평균 양형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이미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특정한 판사가 자신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전에 도움을 얻게 된다면 좀 더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요, 과거에 이미 나왔던 90년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서 다 나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요즘 시점에 한번 이 영화를 다시 보실 것을 좀 추천해 드리는데, 바로 왜냐면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범죄 예방부라고 하는 인공지능 법무부라고 할까요? 인공지능 법무부가 3명의 예지자들을 이용해서 살인사건을 저지를 범죄자들을 5분 전에 미리 예측해서 긴급 체포조를 헬기를 통해 출동시켜서 살인하기 직전에 체포해 온다는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고, 그 부서의 이름이 디파트먼트 오브 프리크라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한다는 범죄 예방부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탐 크루즈가 주인공이었고요. 그래, 그 영화 장면 중에 하나를 제가 캡처 화면을 가져왔는데, 이 탐 크루즈가 소위 아시는 그 핑거 마우스, 장갑형 마우스를 끼고 막 손 제스처를 해서 인공지능이 떠올려준 5분 후의 범죄 장면의 동영상을 앞뒤로 돌려가면서 저 화면 뒤에 있는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죠. 그 가상적으로 구성한 가상현실 화면이긴 합니다만 이때 이 세 명의 배심원 중에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판사로 소개가 됐었습니다. 즉, 이 미래 시대의 현실에서도 이 정의를 판단해주는 역할은 역시 사람 판사에게 맡기고 있다는 그런 설정을 영화는 가지고 있었고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아마 이보다 좀 더 미래로 간다면 그때는 인공지능 판사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영화까지는 사람이 영상회의로 나와서 그 동영상 시연을 보고 yes, no, 가부를 결정해 줍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빨간 구슬공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보이는데요. 이 구슬이 바로 범죄자의 이름을 레이저로 식각을 해서 떨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이제 체포를 하러 가게 되는데 체포하러 출동하기 전에 바로 이 배심원단, 판사가 포함된 배심원단의 승인을 받고 출동하는 것이죠. 실제 영화에서는 헬기를 타고 어떤 가정집에 침투를 하면 뭐 남편이 아내를 얼음 송곳으로 막 살인을 하기 직전이라든지 뭐 이런 장면들이 있고 성공적으로 범인의 살인을 예방하는 직전에 막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현된 영화, 일종의 법률 영화이고, 이 속에는, 이 다음 화면에 있는 세 명의 예지자가 등장하는데, 잘 보시면 이 예지자들의 머리에 뇌파를 포착하는 장치, 헤드기어가 장착이 돼 있고, 그 헤드기어는 케이블로 어떤 곳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영화에서 이분들이 산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것을 저는 슈퍼컴퓨터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처리 용량을 가진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에 흐르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합법적으로 물론 수집을 하겠죠. 법에 의해서 이 네트워크에 흐르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범죄 행위의 징후를 찾아내고 그것이 5분 후에 살인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예측할 때 아까 그 빨간 구슬을 그 사람 이름을 새겨가지고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가정적인 상황, 미래니까 현실, 과거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가상적인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배심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세 명의 예지자들이 이런 영상을 만들어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과연 이게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이라고 확인이 되시면 출동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까 좀 전에 배심원들에게 판단을 구하는 장면이었고요. 요즘 이제 컴퓨터 개념으로 이 장면을 바꾸면 이 세 사람은 이제 세 명의 코어, 3코어 슈퍼컴퓨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현실적으로도 지금도 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면 구글은 구글 트렌드라는 것을 가끔 발표하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어느 지역에서 독감이 번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의 질병예방청 보다 훨씬 먼저 알아낼 수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독감이 전파되고 있는 지리적인 상황을 지도에 매칭시켜서 보여주는데요. 그도 그렇고 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구글에 와가지고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침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아직 병원에 가기도 전에 먼저 구글 검색을 통해서 민간 처방을 찾는다든지 또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다든지 또는 독감을 걸렸는데 가까운 내과를 찾는다든지 이런 검색을 다 구글에 와서 하거나 유튜브에 와서 하기 때문에 구글이 제일 많이 한다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사 사건 보도 중에 살인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사례들이 가끔 보도되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이제 1위 검색 엔진은 네이버이니까 수사기관이 미궁에 빠진 범인을 잡지 못하는 그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의 주변에서 지역이거나 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 주변 근방에 네이버에서 이제 살인과 관련된 검색어를 검색한 뭐 예를 들면 살인의 수단이 독극물이었다면 독극물을 검색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범인을 추적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검거에 성공했다는 것도 보이고요. 제가 기억나는 보도 중에 하나는 고속도로의 어떤 나들목 주변에서 시신이 유기된 채로 발견이 돼 있는데 네이버에서 그 나들목을 검색한 사람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찾아내서 범인을 검거하는 성공한 그런 예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 이동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절을 검색한다든지 최종 목적지는 검색을 해도 고속도로 나들목을 검색하진 않거든요. 나들목은 그냥 차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릴 이유가 별로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비게이션 앱에서는 그걸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네이버의 검색창에서 무슨 나들목을 검색하진 잘 않으니까 경찰에 차관을 한 거죠. 그런 정보들을 이제 모으다 보면 특정인이 이상한 검색어를 검색하고 그런 검색이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인공지능의 학습 결과가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을 추적을 하다 보면 점점 이상한 행동이 확인이 되고 그러다가 이 시점쯤 되면 이분이 5분 후에 사람을 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괴기스러운 공상과학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처럼 이 미래가 금방 가까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관심 있을 만한 미래사회 도시에서 진행될 국가사회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현재에도 이미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드렸는데요. 결국 가까운 미래에 이런 식으로 사회가 변화하게 된다면 현재의 그런 서비스 주체들이 바뀔 수도 있고 서비스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의료는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데요. 앞으로 미래사회의 의료는 병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많은 수준의 의료가 이제 원격 의료로서 제공이 될 것이고 수술을 필요로 하면 병원에는 가서 정밀 진찰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 병원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다만 그때도 병원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시설에 관한 시설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바로 그런 수술 설비를 최첨단 수술 설비를 갖춘 서드 파티 제3의 기관에 곳에 가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병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분해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마침 빌 게이츠가 이미 20여 년 전에 은행은 사라지지만 금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과 똑같고요. 지금 이미 핀테크가 발달하면서 금융기관들이 핀테크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앞으로 의료는 사라지지 않지만 병원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규제는 의사는 병원을 떠나서 어디에 소속될 수도 없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는 그런 규제가 이제 완화된다는 것이 가능한데요. 바로 그것이 미래사회에서 그런 서비스가 환자에게, 국민에게 필요하다면 바로 그렇게 규제가 바뀌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운수 서비스나 기타 모든 현재 인허가 사업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 규제들도 바로 이런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의 예측에 기반해서 현재 그것들의 변화의 로드맵을 만들고 규제의 변환 전략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현재 서비스 공급자들이 바로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 기회를 잃게 되는 바로 어떤 수몰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정부가 책임져주는 이런 것을 총칭해서 저는 규제 변화 로드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정부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상면은 바로 택시 기사님들이 바로 여의도 국회 또는 광화문 광장에 모이셔서 바로 작년 초에 2019년 초에 카풀을 허용한 여객법을 개정하라는 시위를 벌이셨던 장면인데요. 사실 카풀 앱을 그냥 유사 택시로 보는 관점이죠. 이 이후에도 그 다음 페이지에 있지만 작년에 택시 사업 발전 방안을 국토부가 내놓았었고요. 근데 그때 언론의 평가가 바로 혁신보다 상생이라고 했던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바로 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혁신적인 서비스를 허용하기보다는 택시 제도를 중심으로 운수제도, 여객 운수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발표 내용을 보고 바로 언론이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생이라는 말에 가져오는 어감은 굉장히 좋잖아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라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택시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당장 이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난 지금은 어떠냐면 이런 혁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택시 대수를 300대씩만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300대를 가지고 혁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타다가 작년에 운행했던 대수가 1,500대였거든요. 1,500대로 강남에서 겨우 실험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300대는 사실 어떤 행정구역으로 치면 한 동 정도에서 영업을 할 수준인데요. 결국 이제 상생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혁신적인 신산업이 전통산업을 이기지 못할 만큼 작은 규모로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정형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택시 사업을 위협하는 유사 택시업을 하게 되면 바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 피고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타다도 형사 기소돼서 재판을 받다가 올해 초 1심 무죄를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고요. 그런데도 타다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니까 국회가 나서서 타다 금지법을 올해 3월 달에 만들어서 아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가지고 아예 못하게 해버렸어요. 물론 법의 시행일은 1년 반 정도로 여유를 주었습니다만 어차피 역시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게 될 게 예정이 돼 있다면 이거는 규제가 확실한 거잖아요. 그럼 아무도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성장을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해서 이용자들에게는 혜택, 효용을 주고 투자자들에겐 투자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멈출 사업이라면 하루라도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다 베이직을 바로 그만둬 버렸고요. 지금 이제 다른 사업으로 혁신을 지속하고 있고 하면서 이 타다라는 서비스를 공동 운영했던 소카와 VCNC라는 주식회사가 이것이 정말 국회에 의한 입법 폭력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행 중이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법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국회가 법을 개정해서 못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기득권 침해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즉 우리나라 입법 만능주의를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왜 이렇게까지 법까지 개정하면서 이 타다 베이직을 멈추게 했느냐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정부가 플랫폼 사업 발전법안까지 내놓고 상생을 하자라는 제스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우리는 계속 혁신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용인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결국 정부에 대들면 죽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고요. 결국 정부와 국회가 한 목소리로 이 타다 베이직을 멈추 세우는데 합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다가 국회가 나서서 멈춰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악이 많은 서비스였냐라고 한다면 강남권에서 타다를 이용하셨던 분은 알 수 있고요. 객관적인 수치로도 타다 앱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수가 170만 명입니다. 강남 서초구에서만 운행을 했는데도 170만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운행을 멈추기 전까지도 활발하게 이용을 했고요. 특히 이 차가 이제 11인승이죠. 11인승 촬영해주는 쾌적함, 그리고 보통 한두 분이 이동을 하시니까 2열 의자를 뒤로 젖혀서 편안하게 쉬면서 이동할 수 있다거나 또는 음악이 흐르고 운전수가 말을 걸지 않는다거나 편안한 슬리퍼를 준다거나 등등의 편안한 서비스이고 택시 요금보다 30%가 비쌉니다. 일반 택시보다 고급 택시였던 거죠. 택시라고 한다고 해도. 즉, 가격이 비싼데 그걸 경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코노미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가 경쟁을 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죠? 자신의 예산에 맞게 이용하는 거지, 누구나 돈이 많으면 비즈니스 타고 싶죠. 내가 이코노미를 타야 되니까 이코노미를 타는 것 뿐이지,
이코노미와 비즈니스가 경쟁을 한다면 비행기는 왜 같은 비행기에 두 가지, 세 가지 좌석을 만들겠어요? 서로 카니발라이제이션인데 다 퍼스트로만 하면 되죠. 그럼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건 경쟁 상품이 아닙니다. 그건 보완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타다도 30% 비싸서에도 불구하고 170만 명이 이용을 했다는 얘기는 소비자의 환영을 받는 서비스라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혁신이라는 증거입니다. 혁신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많이 하는데 무엇보다도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환영을 받는 제품과 서비스는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보다 더 확실한 정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국회가 나서서 막아버린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음 화면은 동영상인데, 저도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여기 캡처를 붙였습니다만, 구글의 웨이모가, 무인 택시를 아리조나주 피닉스 시티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운전사가 없는 무인 택시가 이미 영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도 미국에서부터 완전 무인 차량 기능을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테슬라 오너들에게 주인들에게 당신이 차를 쓰지 않을 때 테슬라 차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워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나누자라는 제안을 이미 하고 있고 그걸 이름하여 로보택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인 2020년 말에 로보택시 기능을 출시하겠다고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주 안에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모든 미국 내 테슬라 차량에 탑재가 되면 일론 머스크의 약속이 허황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이 탑재되면 그 다음에는 테슬라 차량의 소유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여러 서류를 등록하고 면허증을 등록하고 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하고 나서 로보택시 기능을 켤지 끌지만 정해놓으면은 차가 알아서 주인의 다음 일정까지 2시간이 남아있다면 1시간 반은 가서 손님을 태우고 돈을 벌어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능들을 가진 것들, 구글 웨이모와 테슬라가 무서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차량들이 바로 원격으로 차량들을 운행하는 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교통 시스템을 수주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거대 사업자가 될 유력한 후보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연간 서울시 완전 자율 교통 시스템을 이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기업들이 그 대항마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글 웨이모, 우버, 테슬라가 연 조 단위의 서울시 완전 자율 교통 시스템 운영을 하겠다고 입찰에 들어오겠죠. 우리는 어떤 기업이 그런 기업들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이들 기업들은 우리는 이미 오랜 동안 완전 자율차를 운행해서 몇십만 대 또는 몇천만 대를 지금 동시에 전 세계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교통 시스템이다. 서울시 정도를 완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이야기할 것이고요. 우리나라 어떤 기업은 N사라든지 K사라든지 이런 기업은 우리는 이제 해보려고요.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초대형 플랫폼 서비스 기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을 성장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새싹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바로 카풀을 운행해보는 플랫폼 기업들 또는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운행해보는 기업들인데 이런 서비스를 다 문을 닫게 해버린 것이죠.